100조 원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장비를 사고 사람을 사고 기술까지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잡겠다며 전례 없는 자본을 반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은 세워졌지만 칩은 나오지 않았고 인재는 있었지만 수율은 바닥이었습니다. 100조 원은 사라졌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도대체 중국 반도체에는 무엇이 없었던 걸까요? 한국의 어떤 것이 중국을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올해로 이 업계에서 25해를 보냈어요. 삼성, 인텔, TSMC 같은 굴지의 기업들을 분석하며 숫자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죠. 201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발표회였죠. 단상 위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더니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제조 2025. 그 순간 홀 안이 술렁였어요.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었죠.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100조 원이라니. 인류 역사상 단일 산업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투자액보다 몇 배나 큰 금액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쟁 선포였죠.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해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과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연봉 3배, 5배는 기본이고 주택과 차량, 자녀 학비까지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했어요. 이 정도 규모와 속도라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도체는 결국 돈과 사람의 싸움이니까요. 둘 다 충분하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발표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런던 본사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 역사상 가장 큰 산업 베팅.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중국이 진심이라면 한국과 대만은 긴장해야 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호텔 창문 너머로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돈으로 눌러버리면 된다. 그들은 분명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거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를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같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5년 안에 삼성을 추월하겠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죠. 5년이라고요. 삼성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조 원의 자금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런던 사무실의 동료들도 같은 의견이었죠. 한국 반도체 주식을 줄이라는 조언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마침 서울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고위 임원을 만나기로 했죠. 박정호 전무님이었습니다. 그분과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서로의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강남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중국이 5년 안에 삼성을 잡겠다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박정호 전무님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죠.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해봐야 알죠. 담담한 어조였어요. 불안함도 분노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100조 원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되세요? 그러자 박정호 전무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리처드, 반도체는 돈만으로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여쭤보려 했지만 전무님은 화제를 돌리셨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거리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반도체는 돈만으로 안 된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장비를 사고, 돈이면 사람을 데려오고, 돈이면 공장을 짓잖아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박정호 전무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담담한 미소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숫자를 믿었습니다. 100조 원 앞에서 무엇이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 반도체 중대한 위기 직면. 그 문장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로도 중국 반도체 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재 스카우트 전쟁이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을 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도체는 결국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니까요.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면 최고의 기술도 따라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합리적인 논리였죠. 중국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기본 연봉을 3배에서 5배까지 올려줬어요. 거기에 서명만 하면 상하이나 선전의 최고급 아파트가 무상으로 제공됐죠. 고급 승용차도 한 대씩 지급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국제학교 학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했어요. 저는 이 조건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실제로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삼성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수백 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기술 유출의 공포라는 제목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죠. 반도체 강국의 위기라는 분석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런던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다. 핵심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한국 반도체 관련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했죠. 그때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100조 원의 자금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고 수백 명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정식의 답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죠. 상사인 제임스 콜린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읽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처드, 자네 분석이 맞아. 우리도 중국 반도체 쪽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려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가끔 박정호 전무님의 말씀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반도체는 돈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한 한국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중국으로 간 한국 엔지니어들의 근황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죠.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기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으로 간 엔지니어들 중 상당수가 벌써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받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된다니 무슨 뜻이죠? 기자가 설명해 줬어요.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가서 자기가 아는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시스템이 없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일시적인 적응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100조 원 앞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의 저는 참 오만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반도체가 단순히 돈과 사람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죠. 그 진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새로 완공된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세계 각국의 애널리스트들과 기자들이 대거 초청됐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중국 측 관계자가 마중을 나왔어요. VIP 의전이었죠. 최고급 세단을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광활한 부지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 정도 투자라면 뭔들 못하겠나 싶었죠. 준공식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리본이 휘날리고 폭죽이 터졌어요. 고위 관료들이 축사를 읽었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공장 내부 투어가 시작됐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클린룸을 상상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갈수록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클린룸의 장비는 있는데 가동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엔지니어들도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슬쩍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아직 본격 가동 전인가요? 가이드는 머뭇거리더니 미소만 지었어요. 조만간 풀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죠. 투어가 끝나고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를 찾아 자리를 옮겼어요. 그분은 삼성에서 15년을 일하다 2년 전 중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연봉이 4배로 뛰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엔지니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술잔만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은 삼성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셨잖아요.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리처드 씨, 반도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체 공정의 일부만 알아요. 앞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서 넘어오는지, 뒷 단계에서 뭘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지, 그게 다 연결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연결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전체 기술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수천 명의 경험과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칩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을 봤어요.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죠. 좋은 조건에 왔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려한 준공식, 반짝이는 최신 장비들, 엄청난 규모의 투자.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정호 전무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반도체는 돈만으로 안 된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죠. 뭔가 잘못됐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증거는 곧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반도체 공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5해 동안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숫자는 많이 다뤘지만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죠. 책을 읽고 논문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반도체가 얼마나 복잡한 산업인지 깨닫게 됐어요.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공정이 필요하고 각 공정마다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던 중 박정호 전무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당장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진짜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평택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의 정밀함에 놀랐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박정호 전무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특수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하는 과정부터 남달랐어요. 먼지 하나에도 수억 원짜리 웨이퍼가 망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엔지니어들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었죠. 앞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된 모든 팀이 즉시 모여서 원인을 분석했어요. 저는 박정호 전무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전무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30년이요.
그리고 아직도 매일 개선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은 5년 만에 이걸 따라잡겠다고 선언했는데 삼성은 30년을 투자했고 아직도 개선 중이라니요. 그제야 격차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죠. 전무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리처드,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 중 10년 이상 경력자가 절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의 습관을 알고 서로의 실수까지 알아요. 그게 팀의 기억입니다.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요. 팀의 기억.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데려가도 그건 개인의 기억일 뿐이었어요. 팀의 기억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였죠.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신뢰와 협업의 문화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공장에서 만났던 그 엔지니어가 떠올랐습니다. 저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죠. 그분은 뛰어난 엔지니어였을 겁니다. 삼성에서 15년이나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에서 그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주변의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연결이 끊어진 순간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무력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국은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었지만 관계는 살 수 없었어요. 시간을 살 수 없었죠. 그게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국 반도체 공장들의 실제 수율 데이터가 유출된 거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경로로 확인해봐도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말해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은 생명과도 같죠. 아무리 훌륭한 설계를 해도 아무리 비싼 장비를 들여놔도 수율이 낮으면 사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들수록 적자가 나니까요. 유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주요 반도체 공장의 수율은 10% 내외였습니다. 10%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수율이 90%를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격차가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산업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90개가 불량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이건 생산이 아니라 소각이었죠. 고순도 실리콘 웨이퍼, 초정밀 화학물질, 엄청난 전력, 숙련된 인력의 시간. 이 모든 것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웨이퍼 한 장의 원가, 공정당 소요 비용, 전기료, 인건비를 모두 더했어요. 그리고 수율 10%를 적용했죠. 나온 숫자는 처참했습니다. 칩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시장 판매가의 몇 배에 달했어요. 공장이 돌아갈수록 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100조 원의 투자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각로에 돈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반도체 공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MIT에서 반도체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인텔에서 30년간 일한 은퇴 엔지니어, TSMC 출신의 컨설턴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들의 설명은 한결같았습니다. 반도체 수율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마법 같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시간과 경험의 축적만이 수율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지금의 수율을 달성하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 세월 동안 수백만 번의 실험이 있었죠. 수백만 번의 실패가 있었고요. 온도를 1도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압력을 조금 높였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화학물질의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했을 때 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 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죠. 1% 올리고 또 1% 올리고.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90% 넘는 수율에 도달하는 겁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중국은 그 과정을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최신 장비를 사고 돈으로 핵심 인력을 데려오면 바로 생산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장비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건 장비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수백만 건의 실패 데이터, 그게 없으면 수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중국은 장비는 샀지만 그 장비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사지 못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중국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기이한 현상이 드러났어요. 공장들이 실제 수율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상부에 보고할 때는 부풀린 숫자를 올렸습니다. 10%를 30%라고 보고하고 30%를 50%라고 보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패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시스템에서 실패는 곧 죄였습니다. 담당자가 경질되고 투자가 끊기고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생기죠. 심하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다들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공장장에게 부풀린 수치를 보고했어요. 공장장은 지역 책임자에게 더 부풀린 수치를 올렸죠. 지역 책임자는 중앙에 장밋빛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만 쌓여갔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실패 데이터는 금과 같아요. 아니, 금보다 귀하죠. 뭘 해봤는데 안 됐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정보가 쌓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실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고 걷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호 전무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여쭤봤죠. 삼성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나요? 전무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록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벌 주지 않아요. 오히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예요. 실패 보고서를 잘 쓴 엔지니어가 인정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니까요. 그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고 중국은 실패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완전히 바꿨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다. 1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죠. 숫자를 다시 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1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었어요. 실패의 경험을 살 수도 없었죠.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교훈을 배우고 있었어요. 수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2019년 무렵부터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였죠. 마치 봄비 내린 뒤 죽순이 돋아나듯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등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실리콘밸리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경쟁하면서 성장했잖아요. 중국도 그런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제 반도체 생산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통계도 내수 공급량도 의미 있는 증가가 없었죠. 회사만 늘고 제품은 안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파헤쳐봤습니다.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업 등록 데이터, 각 성별 산업 통계, 반도체 관련 투자 내역. 모든 자료를 모아서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국에서 설립된 반도체 관련 회사가 무려 수만 개에 달했어요. 수만 개요. 정확히는 6만 개가 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였죠. 반도체는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인 산업이에요. 공장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요. 장비 한 대가 수백억 원이고 클린룸 시설만 수천억 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6만 개가 넘는 회사가 생겨날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보조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육성책을 발표했어요.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면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세금을 대폭 감면해줬어요.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줬고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회사 설립만 하면 수십억 원이 그냥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 보조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를 세운 거죠. 일종의 보조금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류상으로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최첨단 7나노 공정을 짓겠다. 3년 안에 양산에 들어가겠다. 5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장밋빛 전망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포장했죠. 지방정부 관료들은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중앙에서 반도체 굴기를 독려하니까 우리 지역에 반도체 회사가 이만큼 생겼다고 보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승진에 도움이 되거든요. 반도체 투자 유치 실적이 곧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어요. 보조금 사냥꾼들은 돈이 필요했고 관료들은 숫자가 필요했죠. 아무도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그럴듯하면 통과였어요. 기술 실사도 없었고 인력 검증도 없었고 재무 건전성 심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한홍신이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회사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정부 관료들이 앞다투어 방문했죠. 우한홍신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7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7나노는 삼성과 TSMC만 양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중국이 단숨에 그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투입된 자금이 무려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2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이에요. 후베이성 정부가 땅을 내줬고 국영은행들이 대출을 해줬고 국영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도 줄을 섰어요. 반도체 굴기의 대박을 노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공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자재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도 안 나왔어요. 협력업체들이 항해 시위를 벌였죠. 그러더니 핵심 경영진들이 잠적해버렸습니다. 20조 원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자금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돈, 가짜 계약으로 세탁된 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사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현지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웨이라는 투자자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의 사업가였죠. 그분은 우한홍신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리웨이를 만났을 때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30년간 장사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유학 보내려고 아껴둔 돈이요. 반도체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다 넣었어요.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니까 믿었죠. 리웨이가 공장 부지를 보여줬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외곽의 산업단지에 도착했어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죠. 7나노 공정의 경이로운 기술이 펼쳐져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콘크리트 기초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녹슨 철골이 하늘을 향해 삐죽 솟아 있었죠. 그리고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부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니라 서류를 만들었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장엔 기계 대신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0조 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바람만 스산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우한홍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반도체 회사 중 상당수가 유령 회사였죠. 보조금만 타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사기성 프로젝트에 흘러들어갔다고요. 시스템 전체가 병들어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중국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죠. 이미 너무 많은 돈을 걸어놨으니까요. 우한홍신 사태 이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필요했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실체를 아는 사람,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홍콩의 금융인들, 대만의 반도체 전문가들, 미국의 중국통 기자들.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뒤진 끝에 한 사람과 연결됐어요. 천 샤오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SMIC에서 부사장을 지냈던 분이죠. SMIC가 뭔지 아시나요? 중국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예요. 반도체 굴기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죠.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은 지원을 쏟아붓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천 샤오둥은 그 SMIC의 핵심 경영진이었어요. 20년 넘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서 일했죠. 그가 모르는 내부 사정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외국인 애널리스트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알고 보니 천 샤오둥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밀려났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했다가 찍혔다고 하더군요. 거짓 보고와 실적 조작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조직에서 배제당한 거였습니다. 연락을 취하는 데만 2달이 걸렸어요.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쳤죠. 마침내 천 샤오둥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만나겠다고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장소는 홍콩, 절대로 녹음하지 말 것, 그리고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저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홍콩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설레면서도 긴장됐죠. 중국 반도체 굴기의 민낯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홍콩 센트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천 샤오둥은 예상보다 젊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천 샤오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SMIC의 실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천 샤오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홍콩의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첫마디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실제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보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했어요. 상부에서 시차를 오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비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직원들을 도열시켰죠. 쇼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생산 실적은요? 천 샤오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부에 보고할 때 수치를 부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율이 10%인데 30%라고 보고했어요. 생산량이 1000개인데 3000개라고 적었죠. 다들 그랬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전직 부사장이 조직적인 실적 조작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천 샤오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위에서는 3년 안에 삼성을 따라잡으라고 했습니다. 5년 안에 TSMC를 넘어서라고 했죠.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국심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의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됐죠. 경력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곧 된다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율 데이터 조작의 배경이 이해됐어요.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천 샤오둥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보고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10% 수율을 30%라고 보고하잖아요. 그걸 받은 중간 관리자는 50%라고 위에 올려요. 상위 관리자는 70%라고 다시 포장하죠. 최고 위층에 도달하면 90%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의사결정자들은 모든 게 순조롭다고 믿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인데 위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정말 아무도요. 천 샤오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처럼 밀려났죠. 아니면 아예 업계에서 퇴출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요. 문제를 지적하는 건 조직을 비판하는 거고, 조직을 비판하는 건 국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왜 제자리 걸음인지, 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성과가 없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실패를 숨기고 문제를 덮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반도체는 실패의 산업이에요. 수백만 번 실험하고 수백만 번 실패해야 해요. 그 실패들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공유해야 비로소 한 발짝 나아가죠. 그런데 실패를 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A팀이 한 실수를 B팀이 또 하고 B팀이 한 실수를 C팀이 또 해요. 학습이 일어나지 않죠. 조직 전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제자리인 거예요. 천샤오둥과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라운지에 조명이 켜졌어요. 그분은 SMIC 내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조작된 보고서들, 은폐된 사고들, 묵살된 경고들, 희생당한 사람들. 들으면 들을수록 참담했어요. 헤어지기 전 천샤오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리처드 씨,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분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라 쉽지 않아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모든 게 중국에 있죠. 하지만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홍콩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천샤오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말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조직에서 밀려나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그분의 용기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런던으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상사인 제임스 콜린스가 압박을 가해왔거든요. 리처드, 중국 투자 건드리지 마.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들이 중국에 베팅하고 있어. 내 보고서가 나가면 큰일 나.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커리어를 지킬 것인가. 천샤오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마침내 카드를 꺼내든 거죠.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발동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국의 조치는 정밀했습니다. 아무 반도체나 막은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대체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겨냥했죠. 바로 극자 외선 노광 장비 EUV였습니다. EUV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려야 해요. 그 회로가 촘촘할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요즘 최첨단 반도체는 회로 간격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미세한 패턴을 그리려면 특수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극자 외선이에요. 문제는 이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에요. 독점이죠. ASML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바로 그 목줄을 죄었습니다. ASML에 압력을 넣어서 중국에 EUV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어요. 네덜란드 정부도 동참했죠. 중국이 아무리 돈을 내밀어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조치의 의미를 곧바로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봉쇄였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천장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천장을 뚫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관영 매체들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규탄했죠.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산 EUV 장비를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EUV 장비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 부품들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수백 개 회사에서 공급받아요. 렌즈는 독일 자이스에서, 광원 기술은 미국에서, 정밀 구동 장치는 일본에서. 이 모든 걸 중국 혼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반도체 장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EUV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분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0년이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EUV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인류가 가진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광학,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정밀기계공학,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의 최첨단이 한 점에서 만나야 해요.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하지 않죠. ASML이 이 장비를 개발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매달렸죠. 그 30년의 시행착오, 축적된 노하우, 협력 업체들과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비유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슈퍼카를 만들겠다고 공장을 지었어요. 차체도 만들고 내장재도 갖추고 타이어도 달았죠. 그런데 엔진이 없었습니다. 엔진을 팔던 유일한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공장은 있었지만 심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체를 만들어도 엔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박정호 전무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전무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쓸 줄 안다는 거요. 장비를 가진 것과 장비를 제대로 쓰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SML 장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그 장비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냈죠. 중국은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잠근 문. 그건 단순한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적어도 최첨단 영역에서는요. 이 문은 돈으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었죠. 중국의 실패 원인을 파헤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한국은 성공하고 중국은 실패했을까요? 둘 다 후발주자로 시작했잖아요. 한국도 처음엔 기술이 없었어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됐어요. SK하이닉스도 글로벌 톱 기업이 됐죠. 반면 중국은 1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숫자를 수집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죠. 박정호 전무님께 부탁해서 SK하이닉스 방문 일정도 잡았습니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았어요. 공장 규모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수석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수현 수석은 HBM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HBM이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가장 첨단의 메모리 기술이라고만 알아두세요. 김 수석은 3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가 명확했죠. 저는 김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김 수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실패예요. 우리의 강점은 실패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실패가 강점이라니요. 보통 성공의 비결을 물으면 기술력이니, 투자니, 인재니 하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패라고요. 김 수석이 설명해줬습니다. 반도체 개발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면 처음에는 거의 다 망해요. 수율이 바닥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 분석하고 조건을 바꿔보고 또 실패하고 또 분석하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패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 보고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뭘 해봤는데 왜 안 됐다. 이 조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걸 자세히 기록해요. 그 데이터가 공유되고 축적되죠. 저는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천샤오둥이 했던 말이요. 중국에서는 실패를 보고하면 처벌받는다고 했잖아요. 실패를 숨기고 숫자를 조작하고 거짓말이 위로 올라간다고요.
김수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벌 주지 않아요. 오히려 왜 실패했는지 잘 분석한 사람이 인정받죠. 실패 보고서를 잘 쓰면 승진에도 유리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실패 데이터가 가장 귀한 자산이니까요. 성공은 한 가지 방법이지만 실패는 수천 가지 방법이에요. 뭘 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게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 데이터가 쌓여야 수율이 올라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구나. 한쪽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고 다른 쪽은 실패를 범죄로 취급해요. 한쪽은 매일 조금씩 배우고 다른 쪽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김수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 일해요. 개인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성장하는 거죠. 제가 알아낸 걸 동료들과 나눠요. 동료들이 알아낸 것도 저와 공유하고요. 그게 팀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팀의 기억. 박정호 전무님도 그 표현을 쓰셨죠.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데려가도 팀의 기억은 못 가져가요. 수십 년간 축적된 집단적 경험과 신뢰는 복사할 수 없으니까요. SK 하이닉스를 떠나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팀으로 성장하는 조직.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죠.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은 돈과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문화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그게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진짜 격차였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율 데이터, 내부 고발자 증언, 한국 현장 취재.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도체 기술이란 대체 무엇인가? 기술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국 실패의 본질을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술이 설계도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특허 문서에 있다고요. 아니면 핵심 인력의 머릿속에 있다고 믿죠. 중국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훔치고 특허를 베끼고 인력을 스카우트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반도체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 존재한다. 이건 훔칠 수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일해요. 그들 각자는 전체 공정의 일부만 알죠. 하지만 그들이 함께 일하면 마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알거든요. A 엔지니어가 B 엔지니어에게 웨이퍼를 넘길 때 어는 B의 스타일을 알아요. B가 어떤 조건을 선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기 쉬운지. 그래서 어는 B를 위해 미리 조정을 해두죠. B도 마찬가지예요. C에게 넘길 때 C를 배려해요. 이런 암묵적인 협업이 수천 명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팀의 기억이에요.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은 지식이죠.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엔지니어의 개인적 지식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엔지니어와 수천 명의 동료들 사이에 형성된 암묵적 연결은 가져갈 수 없죠. 그게 끊어지는 순간 그 엔지니어의 능력도 절반으로 떨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세대 간 지식 전수예요. 삼성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분의 경험은 엄청나죠. 하지만 그 경험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분이 은퇴하면 사라져요.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전수 시스템을 만들었죠. 베테랑이 신입을 가르치고 신입이 중간급이 되면 또 다른 신입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식이 세대를 넘어 전해져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 실패를 다루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전해지죠. 조직의 DNA가 복제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데려오면 기술도 따라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술은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관계를 훔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걸 암묵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암묵지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을 뜻해요. 자전거 타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직접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몸으로 배워야 하죠.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에 다 적을 수 없는 노하우가 있어요. 장비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감각, 색깔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는 눈, 냄새만으로 화학물질의 상태를 판단하는 경험. 이런 건 오직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야 얻을 수 있죠. 중국은 명시적 지식만 가져왔어요. 설계도, 매뉴얼, 공정표. 하지만 암묵지는 못 가져왔죠. 그게 수율 10%와 90%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이다. 장비, 인력, 그리고 문화. 중국은 장비를 샀고 인력을 스카우트했다. 하지만 문화는 만들지 못했다. 문화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 시간은 살 수 없다. 중국 반도체 굴기는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 결론을 담아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2020년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또 허황된 계획을 발표하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요. 이전까지 중국은 최첨단을 노렸어요.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 7나노와 5나노 공정을 개발하겠다. 그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미국의 장비 봉쇄로 그 길이 막혔잖아요. EUV 없이는 최첨단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첨단을 포기하고 레거시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레거시란 구형 공정을 말해요. 28나노, 45나노 같은 오래된 기술이죠. 이런 구형 반도체는 최첨단 장비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EUV 대신 기존 장비로 충분하죠. 중국이 가진 장비들로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최첨단을 포기하다니. 왕좌를 포기하고 바닥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산업의 황제가 되겠다던 꿈을 접은 거죠. 하지만 곧 그게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무기를 들었어요. 바로 물량과 가격이었죠.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규모가 엄청나요. 최첨단 칩이 화려한 스마트폰과 AI에 들어간다면 레거시 칩은 온갖 곳에 들어가요.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장비, 의료기기. 세상 모든 전자기기에 레거시 칩이 쓰이죠. 중국은 이 시장을 장악하기로 한 거예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원가 이하로 파는 거죠. 덤핑이에요.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시장을 휩쓸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어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중국 반도체 수출량, 평균 가격, 정부 보조금 규모. 숫자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공장들이 풀가동에 들어갔죠. 동시에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 평균의 30%, 심지어 2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원가 이하의 가격이에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니까요. 보조금이라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곧바로 파악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레거시 시장은 달랐어요. 한국에도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중국의 덤핑은 치명적이었죠. 30% 싼 가격과 어떻게 경쟁해요?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잖아요. 저는 박정호 전무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전무님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최첨단 싸움은 우리가 이겼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전쟁이에요. 기술 싸움이 아니라 자본 싸움이죠. 그리고 자본 싸움에서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전략 전환과 새로운 위협.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들은 왕좌 대신 시장 바닥을 택했다. 최첨단 전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엔 기술이 아니라 가격이 무기였습니다. 중국은 황제가 되는 건 포기했지만 시장을 교란하고 경쟁자들을 죽이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반도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죠. 2021년이 되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하며 상황을 추적했어요. 숫자들은 점점 더 심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중국산 저가 반도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죠.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가격 지수를 확인했어요. 레거시 칩 부문이 1년 새 30%나 폭락했더군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가가 그만큼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이게 덤핑의 힘이에요. 정부 보조금으로 손실을 메우면서 원가 이하로 파는 거죠. 경쟁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같은 가격에 팔면 파산하니까요. 저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괜찮았어요. 그들의 주력은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니까요. 중국의 덤핑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죠. 문제는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팹리스와 파운드리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중국의 공세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태준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업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황을 물었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심각합니다. 중소기업들 중에 적자로 돌아선 곳이 벌써 수십 개예요. 몇몇은 곧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응책은 없나요? 이 국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격 경쟁은 답이 없어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상대와 어떻게 싸워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데 상대는 미치고 팔아도 되니까요.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국장이 한 회사를 소개해줬어요. 경기도에 있는 중견 파운드리 회사였죠. 30년 넘게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어 온 곳이에요.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삼성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세웠다고 하더군요. 30년간 키워온 자식 같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작년부터 수주가 뚝 떨어졌어요. 단가를 깎아도 중국보다 비싸다고 그러니까요. 품질은 우리가 훨씬 좋은데 가격 앞에서는 소용없더라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10,000원에 팔면 중국은 7,000원에 팔아요. 30% 차이죠. 근데 우리 원가가 9,000원이에요. 7,000원에 팔면 한 개당 2,000원씩 손해예요. 그렇게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한숨을 쉬더군요. 직원들 월급 주려면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주문을 받으면 손해가 나요. 안 받으면 직원들이 놀고 받으면 회사가 망해요. 진퇴양난이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간 기술을 쌓아온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린 거잖아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단지 상대가 규칙을 어기고 있을 뿐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 반도체 덤핑, 글로벌 시장 교란.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첨단 전쟁에서 중국은 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전선을 열었죠. 이기지 못하면 판을 뒤엎어버리는 전략이에요. 내가 왕이 못 되면 왕국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다. 체력 싸움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중국은 정부의 무한한 지원을 받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이상 시장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HBM이었습니다. 중국의 덤핑 공세가 거세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가 어디인지요. 그건 바로 HBM이었어요. HBM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하이밴드 위드스 메모리의 약자예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번역하죠.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수십 배 빨리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AI 때문이에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해요.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오죠. 병목 현상이 생겨요. HBM은 그 병목을 뚫어주는 기술입니다. 2022년부터 AI 붐이 시작됐어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폭발했죠. 그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HBM이에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HBM을 구하려고 난리였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HBM을 원했죠.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상 2개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저는 다시 SK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김수현 수석을 다시 만났어요. HBM 개발팀의 리더죠. 그분에게 HBM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지 물었습니다. 김 수석이 설명해줬어요.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에요. 여러 층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기술이죠. 10층, 12층을 쌓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해요. TSV라고 하죠. 상상해보세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층을 10개 이상 쌓고 그 층들을 수만 개의 구멍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한 층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요. 구멍 하나라도 막히면 안 되고요. 정밀도가 원자 수준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은 이걸 만들 수 없나요? 김 수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아니, 20년일 수도 있어요. HBM은 단순히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율을 올리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우리는 10년 넘게 이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쳤죠.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패의 축적. 시간이 만들어낸 경험. 중국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김 수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HBM은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에요. 메모리 칩 자체보다 그걸 쌓고 연결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죠. 이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예요. 중국은 이 기술 자체가 없어요. 저는 HBM 생산 라인을 직접 봤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정교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칩을 쌓고 연결하는 과정이었죠.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예술에 가까웠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 모든 게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이걸 따라올 수 없어요. 장비를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쓸 줄 모르고 쓸 줄 알아도 수율이 안 나오고 수율을 올리려면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죠. SK하이닉스를 떠나면서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레거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덤핑에 시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HBM 같은 초첨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죠. 싸게 만드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시대예요.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만이 살아남는 시대죠. 한국 반도체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HBM, 대체 불가능의 영역. 이 기술이야말로 한국 반도체의 마지막 보루이자 미래라고 적었죠.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실패, 그 원인, 한국의 강점, 미래 전망. 모든 걸 담은 종합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죠. 저는 밤낮으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25회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인 하지만 결론이 명확한 보고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랬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는 구조적으로 실패했다. 100조 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영역에서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스템 격차이기 때문이다. 초안을 완성하고 상사인 제임스 콜린스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임스는 투자 자문 부문의 수장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나가려면 그의 승인이 필요했죠. 다음 날 제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닫더니 대뜸 물었죠. 리처드, 이 보고서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4년간의 취재 결과예요.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결론이고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리처드, 알잖아. 우리 고객들 중 상당수가 중국 반도체에 베팅하고 있어. 내 보고서가 나가면 그들이 얼마나 화를 낼지 알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큰손 고객들 중에 중국 반도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에게 제 보고서는 청천벽력이 될 거예요. 자기 투자가 틀렸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저는 사실을 보고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리처드,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보고서가 나가면 내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중국 쪽 인맥도 다 끊어질 거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25회 동안 이 일을 한 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고객 비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임스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래, 내 고집대로 해. 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 나는 말렸다고 기록할 거야.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제 커리어를 걸었다는 걸 알았어요. 보고서가 나가면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뀔지 나쁜 쪽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아내 사라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꼭 그래야 해? 우리 아이들 생각은 안 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려고? 저는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야. 진실을 알면서 숨기면 그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잖아. 사라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해. 나는 당신 편이야. 그 순간 박정호 전무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통화할 때 제가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전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리처드,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을 말한 사람이 존경받게 돼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기로요. 수정도 완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 구조적 실패의 해부. 제가 4년간 취재한 모든 것을 담았죠. 발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어요.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았죠. 첫 번째 반응은 업계에서 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금융 전문 매체에 인용됐어요. 영국 애널리스트, 중국 반도체 굴기 실패 선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측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어요.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저를 공격했습니다. 서방에 편향된 시각, 근거 없는 비방, 중국 발전을 시기하는 음모.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중국 반도체 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하워드 씨의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자체 데이터를 인용하며 반박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조작됐는지를요. 천샤오둥의 증언을 기억하니까요.
현장의 10%가 보고서에서 90%가 된다고 했잖아요. 더 심각한 건 회사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때문에 중국 관련 고객들이 항의를 쏟아냈어요. 몇몇은 아예 거래를 끊겠다고 했죠.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갔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인사 담당자와 함께였죠.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리처드, 상황이 심각해. 이사회에서 내 문제가 논의됐어. 솔직히 말할게. 자발적 사직을 권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존중하죠.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25년치 자료와 기념품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동료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이해했어요. 그들도 생계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회사를 나서는데 한 젊은 애널리스트가 다가왔습니다. 소심하게 말하더군요. 하워드 선배님, 저는 선배님 보고서가 옳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모든 걸 알아챘죠.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2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어요. 진실을 말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죠. 적어도 제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의외의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금융사의 임원들, 미국의 반도체 전문가들, 유럽의 기자들. 그들은 제 보고서를 읽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군요. 한 미국인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당신의 분석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확해요.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연락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이태준 국장이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하워드 씨, 귀하의 보고서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업계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국장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요. 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저를 쫓아낸 건 런던이었지만 저를 부르는 건 서울이었죠. 이태준 국장의 전화 이후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연 요청인 줄 알았어요. 한번 와서 발표하고 가는 정도로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 국장이 구체적인 일정을 보내왔어요. 강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면담, SK하이닉스 공장 방문, 한국 정부 관계자 간담회. 일주일 분량의 빽빽한 스케줄이었죠. 저는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었죠. 이 국장이 설명해줬습니다. 하워드 씨의 보고서가 한국에서 큰 화제예요. 특히 중국 반도체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부분이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하워드 씨 같은 분이 분석해 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 반도체의 강점을 한국 사람이 말하면 자랑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외국인 전문가가 말하면 객관적 평가로 받아들여지죠. 저는 일정을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어요. 런던에서 해고당한 직후라 자존심도 상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길이 고마웠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이 국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옆에 박정호 전무님도 계셨죠. 오랜만에 뵙는 거였는데 전무님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리처드. 힘들었죠. 하지만 옳은 일을 했어요. 한국은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환영받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의 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다니요.
일주일간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업계 현황 브리핑을 받았어요. 이 국장이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규모, 고용 인원, 세계 시장 점유율.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어요. 반도체 부문 사장과 오찬을 함께했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워드 씨의 보고서를 임원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셋째 날은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수현 수석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저번 방문 때보다 더 자세히 HBM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었죠. 경이로운 기술의 현장이었습니다. 넷째 날과 닷새째는 여러 중소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중국의 덤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고요. 기술력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여섯째 날은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해요. 레거시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더 넓혀야 합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밤, 박정호 전무님이 저녁을 사줬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리처드, 이번 방문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숫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래서 한국이 성공했구나 싶었습니다. 전무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고 했죠. 리처드,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박정호 전무님의 제안 이후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고요. 25회를 런던에서 보낸 제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 사라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내 커리어가 끝났잖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이들은요? 제가 물었죠.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었어요. 큰애는 런던 대학교, 둘째는 맨체스터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사라가 웃었어요. 걔들 다 컸어.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서울 좋잖아. 나도 K-드라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라는 정말 한국 드라마 팬이었거든요. 매주 새 드라마를 찾아볼 정도였죠.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박 전무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기뻐하셨어요. 잘 결정했어요, 리처드. 후회 안 할 거예요. 2달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임시로 거처를 잡았어요. 사라도 함께 왔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박정호 전무님은 물론이고 김수현 수석, 이태준 국장. 지난 몇 년간 취재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었죠. 이번에는 취재 대상이 아니라 동료로 만났습니다. 김 수석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김 수석이 물었죠. 적응 중이에요. 말이 어렵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김 수석이 격려해줬어요. 천천히 배우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한국어 못해도 영어로 다 통하니까 걱정 마세요. 둘째 주에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최민서라는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 세대의 시각이 궁금했거든요. 최 대표는 열정적으로 자기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설계에 있어요. 제조는 삼성과 SK가 잘하잖아요. 우리 같은 젊은 기업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해요. AI 칩, 뉴로모픽 칩, 양자 컴퓨팅 칩.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밝겠다 싶었어요. 기존 세대의 기술력에 새 세대의 창의성이 더해지면 무서울 게 없겠죠. 서울에서의 세 번째 주,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힘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죠. 박 전무님 같은 경험 많은 리더, 김수석 같은 뛰어난 엔지니어, 이 국장 같은 헌신적인 공무원, 최 대표 같은 패기 있는 젊은이. 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한국 반도체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외국인인 저를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쫓겨난 저를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와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라가 말했죠.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사람들이 따뜻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5해 동안 런던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준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한 제안이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제가 뭔가요? 제가 물었죠. 한국 반도체는 왜 대체 불가능한가? 이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워드 씨가 딱이에요.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한국의 강점을 분석해 주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에 들어갔어요. 지난 4년간의 취재, 한국에서의 경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은 10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삼성과 SK의 임원들, 중소기업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단상에 오르니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죠. 제가 믿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25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 반도체가 대체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죠. 중국은 1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장비, 인력, 그리고 문화.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인력도 스카우트할 수 있죠. 하지만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반도체의 강점에 대한 분석이었죠. 한국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듭니다. 실패한 사람을 벌주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요. 그 데이터가 쌓여서 수율이 올라가죠. 중국은 실패를 숨깁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청중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김수현 수석도 객석에 있었는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HBM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HBM은 한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10년 이상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살 수 없는 한 중국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죠. 싸게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시대예요.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만이 살아남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뼉을 쳤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주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가치 있다는 걸 다시 확신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죠. 영국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한국 반도체의 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컨설팅 의뢰,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 갑자기 바빠졌죠. 런던에서 해고당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호 전무님이 점심을 사자고 했어요.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요. 만나보니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리처드, 당신만의 회사를 차려보는 게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회사를요? 전무님이 설명해줬어요. 반도체 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요. 한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할 의향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25해 동안 남의 회사에서 셀러리맨으로 일했는데 이제 내 회사를 가지라고요. 고민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 사라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빛냈어요. 좋은데?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둘 다 응원해줬어요. 아빠, 멋있어요. 드디어 자기 사업하시는 거네요. 일주일간 더 고민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대충 그려봤어요.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반도체 산업 컨설팅, 기술 분석, 시장 조사, 투자 자문.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해보자고요. 인생에 몇 번이나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박 전무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무님이 기뻐하셨어요. 잘 결정했어요, 리처드. 함께해서 기쁩니다. 회사 설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는 건 복잡했지만 이 국장이 많이 도와줬어요. 서류 작업, 인허가, 사무실 구하기. 한 달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사 이름은 고민 끝에 정했어요. 브리지 인사이트.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였죠. 개업 첫날, 작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25년 전 런던에서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꿈도 못 꿨어요. 언젠가 서울에서 내 회사를 갖게 될 줄은요. 사라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 여보.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잘해보자. 저는 사라를 안았어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날 저녁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정호 전무님, 김수현 수석, 이태준 국장, 최민서 대표.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축사를 부탁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4년 전 저는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중국은 1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사람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중이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받아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줬죠.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전무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리처드. 이제 당신은 우리 편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25년의 경험, 4년의 취재,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 모든 것이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빛들 어딘가에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있겠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만드는 칩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됐어요. 한국 반도체의 여정에 함께하게 됐죠.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까요? 아니, 결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